100년 전 희망 없는 나라에서 빛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의 자격을 갖추고자 했다. 그 임시 헌장의 첫 번째 구절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었죠. 즉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이제 국채를 바꾼다는 의미죠. 이제는 이제 왕조가 망하고 이제 시민들이 뭐 아직은 이제 나라를 완전히 되찾은 상태는 아니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정말 시민들이 이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새로 건설해 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아마 선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피로 나라 밖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민이 되는 길을 열었다.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거다. 우리는 그 대한민국을 계승하고 재건한 것이다 라고 재헌헌법 전문에 밝혀놨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었다.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일찍 개항한 상하이는 아시아 최고의 자유무역 항이자 중국 경제 중심지로 성장했다. 상하이 시내 번화가 한복판.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 유적지. 这上面的时间呢，实际那个叫中韩建交之前就是一个文物保护单位了。就是，这边呢，尽管是这种是从2、3、4这边，其实呢，当时临时政府使用的呢就这一个，就是4号。其他2号跟临时政府都没有关系。后来是因为展示的原因，空间太小，所以就把2边就是并进来。 비록 망명정부이자 임시정부였지만 대한민국이 시작된 상징적인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这个临时政府就职呢，从1926年开始使用，一直到1932年临时政府离开上海时候，都是使用的这个地方作为办公地址的。 100년 전, 우리는 왜 나라 밖에서 우리의 정부를 세워야 했을까? 대한제국의 국운이 기울어갈 무렵, 일본은 식민지 야욕을 드러내며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는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열강에 묵인하에 1905년 11월 17일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다. 이른바 을사늑약이다. 대한제국의 치욕은 외교권을 빼앗긴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07년 8월 1일, 일본은 강압적으로 대한제국 군대에 해산령을 내린다. 이 비보를 들은 대한제국 육군 참령 박승환은
권총으로 자결한다. 그의 나이 38. 그에게 군대 해산은 곧 망국을 의미했다. 이 자결에 대해서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소극적으로 이렇게 자결을 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 주요 지휘관들이 그런 의지를 천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군대의 군인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장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계급으로 소령에 해당하는 박승한 참령은 서울 남대문 옆 시위대 제1연대 1대대장이었다.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경복궁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덕수궁이 또 중요해요.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서울시청 광장,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남대문입니다. 요 벨트가 하나의 그 대한제국의 가장 중추적인 지역이었고, 이 지역을 호위하는 부대가 요 시위대라고 합니다. 군대 해산이 시행된 8월 1일 오전 10시 대한제국 부대는 훈련원 연병장에서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 무렵 시위대 대대장 박승한의 자결 소식이 전해졌다. 격분한 연대병력 1,100여 명을 무기고로 달려가 총기와 탄약으로 무장하고 부대가 있던 소소문 일대에서 항전을 벌인다. 임진왜란 이후 서울시가지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투였다. 대한제국군 군대가 물론 패하게 됩니다. 월등한 병력과 무기에 의해서 제압이 되기는 하지만 이 해산 당일날 있었던 남대문 전투를 비롯한 이 중앙군대의 반발은 지방에 있었던 진무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한제국 군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대문 전투가 있었던 8월 1일 대한제국군 해산의 실무를 담당했던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작성한 전투보고서가 남아있다. 무력 진압을 결정한 일본군과 대항하던 시위대의 항쟁은 탄약이 바닥나며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치열한 교전으로 68명이 전사하고 516명이 부상당했다. 외신들도 이날의 일을 긴급 타전했다. 1907년 8월 4일 프랑스 르프티 주르날은 이 장엄한 전투를 그림으로 보도했다. 군대 해산이라는 것은 국가가 붕괴된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1907년 이후에는 이른바 정미의병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였고 해산된 군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의병 투쟁의 양상이 정규군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가 갖춘 그 전투 행위가 가능한 그런 양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군대 해산 3년 뒤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사라졌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조선으로 개칭됐고 한반도엔 조선 총독부가 설치돼 일본의 식민 통치가 본격화됐다.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 봉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해산당한 군인들은 의병 진영에 합류하거나 만주 등으로 퍼져 독립군으로 변신한다. 그 이전까지의 민간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의병의 무장 투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군대의 경험과 군사적인 지식을 가진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과 결합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독립군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많은 애국 청년들은 독립군이 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미국 작가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서간도엔 1911년 개교한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15살의 김사는 조선의 독립군이 되고자 최연소 생도로 입학한다. 학과는 새벽 4시에 시작하며 취침은 밤 9시에 하였다. 우리들은 군대 전술을 공부하였고 총기를 가지고 훈련받았다. 그렇지만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었던 것은 산을 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신흥무관학교 교관 김청아는 대한제국군 출신이었다.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독립운동 해외 기지건설을 위해 만주로 건너가 이회영, 이시영, 김동삼 등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의 군사교육에 뛰어들었다. 이 신흥강습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배출됐던 그 많은 그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군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제 군사 지휘관으로서 이제 활약을 했었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자리 잡은 상동교회. 이 지하에 요 지금 상동 청년학원 하던 자리가 그 지금 헐어버린 예배당의 요 반지하거든요. 미국식 건물들 특징이죠.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대한제국 시기 독립운동의 본산이다. 1907년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거사가 논의됐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이 그것이다. 이후 이동영, 이동휘, 양기탁, 안창호 등 국내 애국지사들은 상동교회에 모여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한다. 신민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11년. 반일 세력 제거를 위해 일본이 날조한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였다. 일본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혐의로 700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백오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신민의 목적은 그 자료에 보면 유신한 문명 국가를 건설한다.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신한,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국가라는 게 뭐겠냐? 그게 바로 오늘날에 말하는 민주공화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훗날에 이제 대한민국이 그 수립될 때에도 사실은 1907년에 시작된 신민회의 그런 민주공화제의 그런 그 새로운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반영해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신민회는 새로운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곧 자유문명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자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였다. 그 대한제국에서 제자를 민자로만 바꾼 것입니다. 제자를 민자로 바꾼 이유는 대한제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주권이 황제한테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나라 이름은 대한인데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제자를 민자로 바꿔서 대한민국이죠.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지금이야말로 조국 독립을 부르짖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전우철이 지침으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천명한 것이다.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이들은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국제사회에 호소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운동에도 이제는 정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저마다 그 임시정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이 이제 이 상해라든가 또 만주, 러시아, 미주 여러 군데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분산적으로 이렇게 또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그 통합해서 지휘할 만한 지휘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정부 형태로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부 혹은 이제 무형정부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지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1 독립선언 직후 나라를 잃고 억눌렸던 민족의 욕구가 끓어오르자 상하이는 물론 러시아 연해주, 서울 등 국내외 등지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된다. 나라 잃은 국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차이였을까? 20세기 초 개화기 신문물을 들여오는 데 일조했던 외국 선교사들의 추선으로 한인 최초의 이민이 시작됐다. 하와이 이민은 첫 공식 이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증하고 정부가 그것을 허가한 이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도 보내고자 하고 미국 하와이 쪽에서도 받고자 하는 이유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민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황성신문 등의 광고를 내보내고 이민 사업자인 대실러가 그것을 모집해서 하와이로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903년 1월 13일 갤리코편으로 102명의 한인이 인천항을 떠나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다. 1905년 일본 노동자와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압력을 가해 중단될 때까지 총 7,400여 명의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집조라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집조라 함은 지금의 여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동자들의 이민 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을 하와이 이민 같은 경우는 하와이 쪽에서 이민 비용을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증인이 여기 집조, 그러니까 여권에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이 발행한 집조엔 태극기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대한제국이 신분을 인정한 집조를 갖고 있는 한 그들은 모두 대한 사람이었다. 초기 이민자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순전히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소문만 믿고 자유노동자로 이민을 선택했지만 서글프게도 하와이에는 사탕수수밭밖에 없었다. 그들은 뙤약볕이 쏟아지는 넓디 넓은 사탕수수밭에서 하루 10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 한인 사회로서의 조직이 어느 정도 되자 그 조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 자금 등을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각자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독립금, 뭐 다양한 이름의 의연금 뭐 이런 것들을 독립자금으로 보내는 역할들을 이제 그 미국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도 하기 시작하죠. 1905년까지 한인 어른 남자의 월급은 한 달에 $18였다. 그 가운데 1년에 $5씩 세금처럼 납부했다.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의 모금액은 국내외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됐다. (1912년) 미주 한인 조직인 대한인 국민회는 중앙총회를 열고 국민회가 해외 망명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선포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줄 정부가 없으며 법률도 없으니 장차 어찌하리 하는고.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을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 병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미주에 있던 한인사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있는 한인들로 대한인 국민회라는 걸 만들어서 미주에 있는 한인들은 일본의 어떤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정부 형태로서, 그래서 그걸 가정부라고 하는데, 미주에 있는 이제 한인들의 입법 문제라든지 사법 문제라든지 행정 문제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부 형태를 갖췄는데,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미주만이 아니라 이 당시 이제 시베리아에도, 그다음 만주에도, 중국에도 여러 곳에다가 말하자면 지부총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1912년 이후에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한인 국민회는 무형 국가론에 입각해 국민 의무금 제도를 시행했다. 일본인으로 오인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한인들은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수행했다. 한인 최고 기관으로 자리 잡은 대한인 국민회는 미국 정부와 교섭해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자치권 허가를 받았다. 미 국무성 브라이언 장관의 특별 조치로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대한인 국민의 보증만으로 여권이 없는 유학생이나 정치 망명자 451명의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이들은 곧 제2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주체가 됐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이제 일본에 병합된 다음에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 독립운동을 이제 주도하고 있던 그런 대한인 국민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이제 그런 구상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인 국민회를 새로운 어떤 임시 정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른바 무형 국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년대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당연히 공화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대표로 선정된 안창호는 중앙총회에서 모금한 $6,000를 가지고 1919년 5월 25일 상하이에 도착했다. 통합을 제일 가치로 둔 안창호는 3.1운동의 결실인 상하이 임시정부를 명실상부한 해외 망명정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안창호는 미주 동포들의 자금으로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정부의 외형을 갖췄다. 1919년 9월 11일 이로써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한다.这不是写着吗？大韩民国元年10月11日。那这个是按现在的1919年10月11日，然后在上海霞飞路321号， 당시 상하이는 서구 열강들이 설치한 프랑스 조계와 공동 조계로 나뉘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계 내에 위치해 있었다. 빠르게 변하는 상하이에서 옛 주소로 최초의 임시정부 청사 위치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현재 옛 주소지 일대는 대형 쇼핑몰로 바뀐 상태다. 현재 우리가 방문하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사용했던 건물이다. 韩国的那个临时政府为什么会设立在选择在这个上海要一个这样的临时政府？这个有很多方面的原因，有比如说有安全的原因，有交通的原因，有通信的原因，还有是不是有韩人的这种社会基础的原因，
综合这几个方面的原因呢，上海呢是最适合的地点。 상하이로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탄압을 피해 시외 법권 지역인 프랑스 조계에 살면서 한인 거주 지역을 형성했다. 因为这个租界呢，它跟这个上海政府管辖的地盘呢是不一样的。就这个地方实际上是一个国中之国了，这个也是中国在这个解放之前，就是说受到帝国主义侵略的是一个很特殊的现象。 중국 상하이는 동양 무역의 중심지, 내외 교통의 요충에 위치해 제외 베일 조선인들 음모의 착원지가 되었다. 북미 및 하와이 방면으로 왕래하려고 하는 불령 선인들이 이곳을 경유하고 미국 하와이 안에서 발행한 각종의 불온 인쇄물 등이 역시 이곳을 거쳐서 조선 내에 유입된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는 첫 헌법인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임시의정원은 현재 국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다. 나라 밖 망명정부에서 제정한 첫 헌법에는 새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국회 도서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의 꿈이 담긴 사료가 보관돼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다. 이 임시의정원문서는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 활동을 기록한 우리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내에는 유일한 의정원 활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임시약헌 개정 초안. 임시약헌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최초의 헌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약헌 개정 초안 제1장 총강 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네. 제3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전 인민에게 있음. 주권에 대한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그 임시헌장의 첫 번째 구절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었죠. 즉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이제 국채를 바꾼다는 의미죠. 이제는 이제 왕조가 망하고 이제 시민들이 뭐 아직은 이제 나라를 완전히 되찾은 상태는 아니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민들이 이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새로 건설해 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아마 선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로 출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곧 내분에 휩싸인다. 독립 자금줄도 끊겨 살림도 어려워졌고 독립의 방법을 놓고 의견 대립도 극심해졌다. 강대국의 후원을 받아 독립을 이루자는 외교론과 독립전쟁으로 해방을 쟁취하자는 무장투쟁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치적 노선과 이념 갈등은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확대됐다. 그 이승만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탄핵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미주에서 오는 자금도 이승만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주 쪽에서도 거의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임시정부에. 그래서 임시정부는 1920년대 후반에는 거의 그야말로 무일푼의 상태와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직장이나 뭐 아니면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러면서 근근히 정부를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부 구성 자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하이 시내 북동쪽에 위치한 루신공원. 1956년 아큐정전으로 잘 알려진 중국 작가 루신의 묘와 기념관이 옮겨오면서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전 이름인 홍커우 공원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바로 한인애국단 단원 윤봉길 의사가 물통폭탄을 던져 일본군 책임자들을 처단한 사건이 펼쳐졌던 역사적 장소다. 这个时候呢，正好呢，日本要在虹口公园举行天长街纪念仪式，然后尹奉吉医师呢就主动承担了这个任务，就是他用自己的行动呢，表明了自己对，就是表明呢，就是韩民族呢对独立的这种渴望，对独立的这种追求。 1932년 4월 29일 상하이를 장악한 일본군은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실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은 상하이에서의 승전 기념 파티였다. 당시 일제는 테러를 우려해 철저히 감시했으나 윤봉길은 일본의 치밀한 감시망을 뚫고 폭탄을 던지는 데 성공했다.所以当时呢，很多那个中国人呢，通过一个是表达呢对于尹奉吉义士的这种敬慕之情，一个呢就是说呢，就是认为呢中国青年呢应该向尹奉吉学习，应该用实际的行动呢来表达自己的抗日意志，而不是只留在就是口头上。 所以他对于鼓舞中国青年的抗日志气呢，起到了非常大的作用。 장제스 총통이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감탄할 만큼 조선인의 항일 정신과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사건이었다. 那个尹奉吉义举之后呢，就是原来 对临时政府提供保护的法租界当局呢，不再向临时政府提供保护，而日本呢又是大肆搜捕呢独立运动志士，所以独立运动志士呢在上海的他的安全得不到保证，所以被迫呢离开上海，开始了一个长期的迁移的过程。 1932년 5월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임종 요인들은 마지막 청사를 벌이고 탈출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만 12번의 소재지를 이전해야 했고 1945년 해방되기까지 중국 남부 지역을 떠도는 고난의 대장정을 겪어야 했다. (1928년) 상하이에서 태어난 김자동호. 당시 임시정부를 기억하는 산증인인 그는 임시정부 100년을 앞두고 회고록을 출간했다. 대한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동단을 결성한 김가진은 그의 할아버지. 상하이 망명 후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의안과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밀사였던 정정화는 그의 부모다. 안창호와 김구의 품에서 자란 김자동홍은 임시정부의 손자라 불린다. 이쪽은 네. 김구 선생, 네네네. 김구 선생 어머니 큰 아들, 작은 아들. 아. 작은 아들 김신이요. 네네네. 이건 아마 그는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난징, 광저우, 충칭 등 이동 경로를 따라 성장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6년 영역을 함께했다. 그 남경 시속에는 아주 뿔뿔이 살고 임시정부가
실제로 정부로서 사무실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자신 항주 있을 때에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경화서는 없고 말하자면 사무실은 김구서생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사무실이에요. 임시정부 국무위원 중에도 청사 안에는 그 당시 이제 제일 중요한 멤버 일부만 있고 대부분 그 옆에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청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왜냐면 광동에 상륙해가지고 금방 피난을 또 하게 된 거라. 이제 거기서부터 기차 타고 삼수라는 데에서 산쇠이라는 데 거기 가서 기차에서 내린 다음부터 배를 타는데 그 배에서 무려 2달 동안 배 위에서 살았어요. 임시정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호숫가에 청사를 마련했다. 항저우 시기 임시정부는 일경과 밀정들이 들이닥치면 배를 이용해 급히 피신해야 하는 고된 생활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보통 임시정부라 하면은 임시정부가 그래도 활발했던 상해 임시정부와 또 중경 임시정부를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한 2년 전쯤에 중국 정부에서 어떤 항일 유적지를 선정하는데 놀랍게도 항주의 가장 임시정부가 어려웠을 때였던 항주의 그 임시정부 유적을 중국의 국가중점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공세는 더욱 강화됐다. 일본의 침공 속도가 빨라지자 임시정부는 황급히 활동 무대를 옮겨야 했다. 중국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4대 직할시 충칭. 중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도시로 유명하지만 우리 역사와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가 이곳에 있었다. 일본의 추격을 피해 짐을 꾸린 임정요인들은 1940년 9월 국민당 정부의 지원 아래 마지막으로 충칭에 정착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이곳 연화지 청사를 사용했다. 所以大韩民国临时政府这个重庆政府的话呢，一个它是上海临时政府的延续，它是没有中断的，体内都没有中断。当然有的时候它人已经到很少了，但是一直坚持下来了，这个经久的功劳是功不可没的。那么到了重庆去以后的话呢，它就成为一个这个得到这个重庆这个国民党政府公开支持的这样的一个反日独立运动的一个流亡政府。 충칭 임시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도입하고 지도력을 재정비해 대일 항전태세를 갖추게 된다.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휘하의 직속 군대인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 거행됐다. 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이 맡았다.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일본의 만주와 상하이 침략으로 고조된 항일 열기와 그에 불을 지핀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중국 내 한중 항일연대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한국 광복군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인사들도 전례식에 참석했다. 현재 그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이제 한국군이듯이 당시 임시정부의 국군은 이제 광복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광복군이 창설될 때 자신들의 그 창립 일을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이 해산되었던 그 날로 잡았습니다. 즉 대한제국 해산일이 한국 광복군 창설일이다.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중요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의 한 박물관. 독립운동가 조소왕의 문서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거는 임시정부 당시에 서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수왕 선생이 직접 쓰셨던 또 보관하고 간직했던 그런 서류들, 임시정부의 사료입니다. 메이지대학 법학과 출신의 조소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헌장을 기초하고 1941년 삼균주의에 의거해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기초한 인물이다. 그가 남긴 한국 광복군 조직계통표를 보면 광복군은 총사령부와 4개의 단위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광복군은 대부분 군대 운영과 실전 경험을 가진 만주의 독립군 출신들과 정식 군사 교육을 받은 군관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광복군 비망록? 예, 1944년. 44년? 예. 한국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지도 이념인 건국강령을 신봉하는 부대로 거듭났다. 이를 위해 공약과 서양문도 제정했다. 광복군의 창건의 어떤 의미는 중국 본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리고 국내외의 모든 그러한 항일 무장 세력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점으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단합하고 뭉치는 그리고 보다 일본 제국주의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가 나라 밖에서 고군분투하던 시기, 국내에서 일본의 포갑을 견뎌야 하는 청년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대한민국은 없은 데지만요, 우리들 독립한 나라라고 하면 학교 그만둬도 그러니까 먼저 총매고 나가겠는데 이게 원수국가인 일본을 위해서 총을 메고 나가야겠으니까 그 심정은 참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다들 술만 마시고요, 절망 상태에 빠지고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장준하 선생 같은 이제 몇 사람들은요, 그때 뭐라는 거 아니, 일본 군대에 끌려가더라도 난 도망간다 말이죠. 탈출한다. 아주 그 철저하게 할 수 없이 끌려가지만은 나는 이제 기회만 있으면 탈출한다. 한국 광복군은 중국 군관학교의 한인 특별반으로 입교해 훈련을 받았다.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장준하를 비롯한 청년들은 광복군 창설 소식을 접하고 1944년 광복군에 투항한 뒤 10달 동안 육천리를 걸어 충칭 임시정부에 도착한다. 包括你们韩国的首任国务总理，对吧？那个李双，对吧？也是在中国的云南的这个学校里面。后来，这个蒋介石办了那个黄埔军校，黄埔军校里面也有20多个朝鲜，这个或者我们称为韩国的这个青年，在里面学习，以后就参加中国军队嘛，参加中国的北伐战争。 这个在国共两党的军队里面都有朝鲜族的这样些人。 김구는 장제스를 만나 한인 청년들의 군사간부 양성을 약속받았다. 실로 오랜만에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군사 양성의 길이 열린 것이다. 태평양 전쟁 직후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중국, 영국의 군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당당히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인도 버마 전선에서 초계처럼 자신을 던져 연합군의 전승에 기여했다. 1944년 5월 미국 전략첩보국과 접촉해 연합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위한 특수훈련을 실시했다. 1945년 8월 국내 정진대를 편성했으나 일본의 항복으로 무산됐다. 另外呢，到战争后期的话呢，这个光复军呢也和盟军就是主要是在缅甸的英国军队签订了合同，就是有一部分韩国光复军的干部呢派到这个印度去参加英缅军队的，担任里面的翻译这做也是跟中国军队一样做那些，比如被英美军队抓到的日本俘虏的这个劝降就是这种工作这种工作。 1941년 12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항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다. 지금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선언서입니다. 현재로 해서 반침략 전선에 참가한다. 근데 어떻게 참가하느냐? 일개 전투 단위로서 참가하고 그리고 거듭 선포한다는 얘기죠. 1910년, 1910 그러니까 1910년 합방조약, 1910년 경술국치와 아울러서 모든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무효를 거듭 선포한다라는 얘기고요. 임시정부에서 일본의 대일선전 포고를 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광복군이죠. 한국 광복군이 기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선전 포고를 할 수 있었고 경술국치 무효 그리고 모든 불평등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광복군을 기반으로 해서 연합군과 일본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광복군에 편입되면서 그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와 협력하며 항일투쟁을 이어나갔다. 광복군이 저는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군도 역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항일투쟁을 전개했고 또 그 대한민국의 그 임시정부는 바로 민주공화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군 역시 민주공화제의 바탕을 둔 그러한 국군이기 때문에 바로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바로 그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과거 대한제국군의 대일 항전 정신을 이어받아 의병군과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의 군맥을 이은 국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에서부터 숱한 고난 속에도 굴하지 않고 1945년 충칭에서 광복을 막기까지 꿋꿋하게 그 역사를 이어왔다. 임시정부는 곧 대한민국 100년의 뿌리이자 정신이다.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단 한 번에 모여서 정부를 선포하는 행위로 가능해지는 건 아니죠. 이제는 왕조 없이 국민들이 직접 즉 공화정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3.1운동으로 표현했었고 그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나오고 임시정부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 선언이 됐었고요. 같은 방해와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거의 쓰러져가는 그러한 어떤 정부를 가지고 그 광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숭고한 열망,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런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구멍 속에 보이는 이런 광복이란 빛을 찾아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우리 민족의 공통된 열망, 이것이 결국은 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다 이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한 26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속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